사제님, 사나이가 말했다. 사제님은 친절하십니다. 사제님은 저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사제님은 저를 되게 받아들여 주십니다. 사제님은 저를 위해 촛불을 켜주십니다. 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또 제가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는데도 주교는 그의 옆에 앉아 가만히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내게 말하지 않아도 좋았소. 여기는 내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오. 이 집의 문은 들어오는 사람에게 이름을 묻지 않고 그에게 고통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을 뿐이오. 당신은 고통받고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므로 잘 오셨소. 그리고 내게 감사하지 말고 내가 당신을 내 집에 맞아들였다고 말하지도 마시오. 여기는 피신처를 필요로 하는 사람 외에는 아무에게도 자기 집이 아니오. 당신에게, 지나가는 당신에게 이 말을 하겠는데 여기는 나의 집이라기보다는 당신의 집이오. 여기 있는 것은 모두 당신 것이오. 어찌 내가 당신의 이름을 알 필요가 있겠소. 더구나 당신이 이름을 말하기 전에 당신에게는 내가 알던 이름 하나가 있소. 사나이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입니까? 사장님은 제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소. 주교는 대답했다. 당신 이름은 나의 형제요. 자, 홍정환의 인생 비책. 오늘도 홍정환 작가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작가님. 산뜻한 시작이 아니라 뭔가 마음이 어려운 또 복잡한 그런 새해를 맞이하게 됐는데 새해 우리가 함께 읽어볼 책은 어떤 책인가요? 아주 복잡하고 네. 마음이 어두운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두운 마음을 위로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분노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감동도 할 수 있는 감동까지? 이 모든 걸 녹여낼 수 있는 책이 뭘까? 네, 고민하다가 이런 걸 다 녹이려면 네. 일단 책이 길어야 되겠다. 길어야 되겠다. 네, 오늘 제가 실수로 주차장에 책을 놔두고 못 올랐는데요. 네네. 5권짜리 책을 골랐습니다. 전 5권으로 되어 있는 레 미제라블, 빅토르 위고의 작품인 레 미제라블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레 미제라블로 이렇게 읽는 게 맞죠? 네네. 네. 이 빅토르 위고의 대표작 중 하나인데 어떤 작품인지 이 작가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빅토르 위고가 1862년에 발표한 소설입니다. 문학사에서도 손꼽힐 만한 방대함을 그리고 아주 스케일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주제의식도 아주 깊은 것으로 잘 알려진 걸작 중의 걸작인데요. 레 미제라블이라고 제가 읽었죠. 레 네. 미제라블이라고 하지 않고 불어에서 레는 영어로 치면 정관사 더에 해당됩니다. 더. 예, 미제라블은 이거죠. 미저러블. 그래서 미제라블. 그 형용사 불쌍한 뭐 이런 뜻이거든요. 네. 불쌍한 정관사가 형용사와 함께 쓰이면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비참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혹은 버림받은 사람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제목입니다. 즉 이 작품은 비참한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또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꽤 일찌감치 이 작품이 소개됐습니다. 해액에서 소년에게로 유명한 육당 최남선이 일제강점기 때 레미제라블을 한국에 소개를 했어요. 처음에는 특정한 장면만 뽑아서 번역해서 소개했지만 네. 나중에 이 5권짜리 작품 전체를 단편 소설 한 권 분량으로 축약을 해서 소개를 했었는데 그 당시의 제목이 너 참 불쌍타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 이분이 시인으로서 물론 문학적인 재능과 이후의 친일 행적은 좀 별개로 평가하자면 시인으로서 굉장히 탁월한 감각을 발휘했다고 생각해요. 불쌍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것보다 너 참 불쌍타라고 하는 것도 불쌍타? 네, 너 불쌍타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후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번역을 했는데 네. 초창기의 번역이라고 하면 이 작품을 1대1로 그대로 번역했다기보다는 축약하고 고쳐 쓰고 하는 일종의 번안 작업에 가까웠고요. 그때 당시에 많이 썼던 제목 중에 하나가 애사, 슬픈 이야기라는 뜻이죠. 일본에서 그대로 가져온 제목이고요. 장발장의 서름, 주인공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했던 것도 있고 몸둘 곳 없는 사람 이런 번역도 있습니다. 대체로 좀 암울한 느낌이네요. 네네.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건 아무래도 주인공 이름에서 그렇죠. 온 장발장인데요. 한국에서는 세 글자 이름이 익숙하다 보니까 네. 장발장 선생
혹은 내 이름은 장발장, 거꾸로 해도 장발장 이렇게 읽기도 쉬운데 네. 불어 표현을 한글로 좀 엄밀하게 옮기시는 분들은 장발장이라고 하지 않고 장 띄우고 발장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자기를 소개할 때 송볼송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일본에서는 무정 이런 제목으로 소개되기도 했고요. 또 에사 이게 일본에서 온 제목인 거죠. 이렇게 소개되기도 했고요. 중국에 소개됐던 한자 제목도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비참세계, 비참한 세상 뭐 이런 뜻이죠. 비참세계. 근데 이제 이 레미제라블이 여러 형태로 번역되고 축약되고 이렇게 소개됐는데 오늘날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제목은 장발장이죠. 어린이용으로 축약되어 있는 이 방대한 원작을 어린이용으로 재구성한 그런 버전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원전을 완역한 레미제라블을 보시고 싶은 분은 보시라. 근데 그게 너무 힘들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시리즈가 있는데 진형준 선생님께서 작은 책 2권으로 좀 두꺼운 책 1권 정도 분량인데요. 한 권의 분량으로 축약해서 다시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진형준 번역의 레미제라블. 불문학을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버리고 어떤 부분을 남겨야 될지 좀 잘 선택해서 진형준의 레미제라블 혹은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5권짜리 완역본, 원전 완역의 레미제라블을 보시면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나 책 읽는 거 너무 싫다. 그러면 한국 사람에게도 이제 유명한 작품 있죠. Look down, look down. 영화랑 네. 뮤지컬. 네, 뮤지컬이 원래는 프랑스 뮤지컬이었습니다. 네네. 프랑스 뮤지컬이 런던과 미국으로 상륙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지금은 영화로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휴잭맨과 러셀 크로우, 앤 허서웨이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주 열연한 이런 영화도 있습니다. 또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일본의 애니메이션 중에 한국 TV에서도 많이 소개됐었던 세계 명작 극장이라는 시리즈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세계 명작 극장 시리즈 중에 한국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게 빨강머리 앤, 플란더스의 개, 네. 죽은 개 빼빼 마른 빨강머리 앤, 아니면 플란더스의 개는 랄랄라 랄랄라 랄랄랄랄라 이런 거죠. 네, 아니면 뭐 소공녀 세라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네네. 비교적 뒤에 이 레미제라블을 세계 명작 극장에서도 만듭니다. 근데 그때 세계 명작 극장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암울한 색채는 좀 걷어내고 제목도 바꿨습니다. 어떡해요? 장발장이 아니라 소녀 코제트를 주인공으로 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버전을 만들기도 했죠. 이만큼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19세기의 작품이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2차 창작이 계속되고 있는 불후의 명작 중에 하나가 레미제라블이다라고 맞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뮤지컬과 영화를 둘 다 본 작품은 이 레미제라블이 유일하거든요. 그만큼 네네. 저도 좋아하고 네네. 그래서 오늘 이 책이 매우 반가운데 또 작품에 대한 배경을 좀 알아야 더 재밌게 읽지 않겠습니까? 이 작품은 이 빅토르 위고가 17년간 써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대작이 탄생하게 된 배경, 어떤 배경들이 좀 숨어 있습니까? 이 개인적인 삶이 굉장히 깊이 결합돼 있고요. 그의 시대, 그가 살았던 시대의 복잡함이 이 작품에 거의 그대로 녹아 있다라고 해도 좋습니다. 빅토르 위고가 1802년에 태어났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개인뿐만 아니라 서양사, 조금 더 과장하면 세계 전체를 뒤바꾼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중요한 연대라고 하면 뭐 1950년 6.25, 1950, 1945, 8.15 광복, 혹은 3.1혁명이 있었던 1919, 1919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서양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도가 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연도입니다. 아하. 프랑스 대혁명 연도를 아주 쉽게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자, 4자리잖아요. 네. 제일 처음에는 4자리 중에 제일 큰 수 1을 넣으시면 되고요. 제일 끝에는 제일 작은 수 1을 넣고요. 제일 끝에는 제일 큰 수 9를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9에서 거꾸로 9, 8, 7. 1987. 그래서 1, 7, 8, 9. 1789. 네, 1789. 1789년에 맞네. 1789로 외우시면 그렇게 한번 기억하면 잊지 않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거든요. 위고가 1800년대 초에 프랑스 혁명의 여파가 있을 때 태어난 거죠.
그리고 프랑스 혁명 이후에 시민들의 민중의 지지를 얻고 강력한 리더로 떠올랐던 한 장교가 있었는데 이 네. 장교가 자기가 다시 왕정을 복고시켜서 황제가 되죠.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시대라는 급격한 프랑스 역사에서도 가장 급격한 변화였고 서양사에서도 가장 큰 변화의 시기가 그의 어린 시절이었었던 거죠. 그 부모님도 그런 영향 아래서 그 위고는 그게 좀 지나가고 있는 때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부모님은 그 한복판에 태어나서 성장하셨잖아요. 부모님이 좀 대조적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나폴레옹 군대 장교였던 거예요. 그리고 공화주의, 왕정은 안 돼. 근데 어머니는 왕이 그래도 나라에 나라님이 계셔야지. 왕당파였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공화주의자들은 전통적으로 프랑스를 지배하고 있었던 종교 로만 가톨릭에서 벗어나려고 했기 때문에 다소 진보적이고 무신론적인 성향이 강했다면 왕당파들은 가톨릭 교회의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혹은 신교라도 종교적인 신념이 좀 강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는 공화주의자, 어머니는 왕당파이면서 종교성이 강한 사람, 부모님이 대조적이었죠. 그래서 한 집안에 이런 대조적인 부모님 아래서 위고가 복잡한 여러 입장들을 동시에 접하면서 자랄 수 있었죠. 위고의 작품 안에는 그러한 갈등과 대립 혹은 화해나 파국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위고가 부모님들의 갈등 혹은 또 부모님들이 자주 이사를 하면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을 하지는 못했어요. 나폴레옹 전쟁 기간 동안에 이탈리아도 가고 스페인도 가고 여러 곳을 가야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이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따라 여러 곳을 다니다 보면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더 넓은 세상에 대한 시야가 열리기도 하죠. 작가로서는 굉장히 뛰어난 그런 훌륭한 배경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일찌감치 문필가로서 명성을 떨치고 성장하기 시작했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신념도 문학가로서 문필가로서 성장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변모하게 됩니다. 네. 처음에는 어머니의 영향. 어머니. 네. 아들들은 대체로 어린 시절 아버지와 원수가 되는 시기를 한번 통과하곤 하죠.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사춘기는 아버지와 목욕탕에 가는 것을 싫어할 때 사춘기가 시작된다. 그리고 사춘기는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에 가서 아버지의 등을 밀어드릴 때 사춘기가 끝난다. 이 개인적인 정의입니다. 요즘 우리 아들은 저와 함께 목욕탕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왔군요. 사춘기가. 네, 그렇습니다. 아들의 몸이 궁금하지만 저는 이제 알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근데 위고가 그런 사춘기는 아니지만 네. 작가로서 초창기 시기에는 어머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는지 왕정 복고를 지지하는 왕당파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작가로서 쭉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화주의자로 전향을 하면서 사회적인 약자, 빈민층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깊어지죠. 그런 그의 변화와 깊어진 관심이 아주 성숙한 필체로 담긴 작품이 레미제라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미제라블에는 위고의 삶에 있었던 빛나는 순간들 혹은 아름다운 성장의 순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깊은 비극과 정치적인 박해도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3세라는 사람이 프랑스의 황제가 나중에 됩니다. 나폴레옹 3세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나폴레옹의 손자인가? 아닙니다. 나폴레옹의 조카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위대한 삼촌의 후광을 좀 잇기 위해서 자기를 나폴레옹 3세로 명명했던 것이죠. 나폴레옹 3세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정을 다시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위고가 공화주의자가 된 위고가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거 반대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공화주의 옹호와 나폴레옹 3세에 대한 반대 때문에 프랑스에 머물 수 없게 된 거예요. 망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19년간 프랑스를 떠나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망명 중에 계속해서 글을 쓰는 거죠. 왕정과 독재를 비판하는 글을 꾸준히 썼고 레미제라블을 비롯한 중요한 작품들을 그때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비극도 있었습니다. 딸이 신혼여행 중에 사고로 죽은 거예요.
아, 진짜. 네, 딸이 신혼여행 중에 사고로 제가 기억하기로 익사했다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네네. 신혼여행 중에 사고로 사망하면서 위고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면서 그때부터 그의 문학적인 세계에 훨씬 더 진한 어두움, 훨씬 더 인간의 운명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위고가 개인적인 아픔 그리고 망명 생활, 그가 자랐던 역사 여러 배경들을 녹여내면서 레 미제라블을 집필을 하기 시작했고 17년에 걸쳐서 그 작품이 그렇구나. 완성되게 됩니다. 자, 작가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작품의 배경에 대해서도 알아보죠. 이 작품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프랑스 혁명이 지나가고 나폴레옹도 지나간 시대 이후의 혼란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 작품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프랑스 혁명의 연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연대 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 제일 싫었던 게 연대 외우는 거잖아요. 맞아요. 연대 외우는 게 참 싫지만 근데 어떤 작품이나 사건을 볼 때 연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맥락 속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레미제라블의 중요한 이야기는 1815년부터 1833년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자, 1815년부터. 예, 시작만 보자고요. 1815년. 자, 그러면 프랑스 혁명이 언제 일어났다고 했죠? 1789. 그렇죠. 1789에서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네, 한 16년 정도 지났네요. 네. 자, 1815년이 근데 어떤 해냐? 나폴레옹이 몰락하는 해였습니다. 프랑스 혁명, 민중이 봉기했고 민중의 힘으로 들고 일어났었던 프랑스 혁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혁명군의 떠오르는 리더였었던 나폴레옹이 자신이 혁명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황제가 되었죠. 근데 황제가 되었던 나폴레옹이 유럽을 지배하는 제국을 건설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몰락을 했습니다. 네. 몰락하면 과거의 왕정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왕정 복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힘을 찾게 되겠죠. 1815년이 언제냐?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복고 왕정이 시작되는 해였습니다. 장발장이 완전 석방은 아니고요. 가석방되거든요. 네. 가석방됐던 시점이 바로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불완전해요. 한국 사람들도 경험을 했을 텐데 극심한 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인간애를 발휘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이 위축되기도 하죠. 아마도 우리가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 계획되어 있었던 회식이 취소되는 경험을 하신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엄청 많아요. 지금 우리가 회식할 때냐? 회사 단위 회식뿐만 아니라 가정 단위에서도 지출을 굉장히 줄이는 연말이었었죠. 왜 그러냐?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도 혼란스러운데 미래가 안정될 것이라는 희망도 없는 시대에 장발장이 가석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정말 사회가 안정돼 있고 풍요롭고 그리고 날씨도 따뜻하고 이러면 가석방된 사람이 새롭게 사회에 나가서 정착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환영받지는 못하더라도 네. 녹아들 가능성이 그래도 좀 더 많았겠죠. 근데 그 장발장의 가석방 시기 자체가 막 추록한 이 사람이 안정되게 사회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프랑스의 이런 시대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프랑스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요. 아주 제가 조금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789년부터 보통 1799년까지 한 10년 정도를 혁명의 시대로 보는데요. 혁명의 원인이 있습니다. 구체제, 앙시앙 레짐이라고 합니다. 이 구체제의 한계가 드러난 거예요. 구체제는 왕, 귀족, 성직자라는 기득권, 신분층이 있었고 굉장히 불평등한 과거 사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앙시앙 레짐, 구체제의 지도자들을 무섭게 치고 올라오던 새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요? 상업과 공업 혹은 금융업으로 돈을 번 사람들, 새로운 계층, 이 상공업과 금융업으로 부유해지기 시작하면서 돈을 벌면 머리가 깨이고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새롭게 떠오르기 시작한 부유한 시민 계급을 부르주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부르주아 계급이 야, 우리도 돈 있어. 그리고 우리도 배울 만큼 배웠어. 우리에게도 이 나라의 방향을 결정할 발언권을 다오. 정치적인 권리를 줘. 정치적인 발언권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힘으로 누를 수 있잖아요. 근데 힘으로 누르려면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힘으로 누르건 뭐 다른 걸로 하건 항상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 돈이 있어야 됩니다. 힘으로 누르려면 군인들을 동원해야 되는데 군인들한테 월급 안 주고 무기 안 사주면 이게 진압할 수 없잖아요. 근데 당시에 굉장히 심한 재정적인 위기가 프랑스를 휘감았습니다. 프랑스가 해외 파병에서 크게 실패했어요. 미국 독립전쟁에서 영국에 반대하는 그 독립전쟁에 확 지원을 했던 거죠. 근데 미국은 독립됐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프랑스는 거기에서 완전히 이제 재정이 쫙 빨려 나가가지고 국가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전통적인 라이벌은 그 시기에 산업혁명으로 막 치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세금 부담을 많이 지울 수밖에 없겠죠. 세금 부담은 주로 힘없는 사람들, 하층민들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이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으면서 결국은 혁명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혁명이 궁극적으로 성공했냐? 아닌 거죠. 혁명을 좌초시킨 사람이 누구냐? 나폴레옹이었던 거죠. 나폴레옹이 쿠를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혁명이 종료되고 소위 말하면 1제국이라는 나폴레옹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나름 공화주의의 이상을 동경했던 나폴레옹이 카이사르 같은 사람이 된 거죠. 독재자가 되어서 유럽 전역을 정복하려고 하고 프랑스에 새로운 혼란을 가져오고 그러고 나서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이전에 프랑스의 왕가가 다시 부르봉 왕가라고 하는 그 왕가가 다시 복귀하면서 더 보수적으로 더 엄격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의 맛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어마어마한 거죠. 안정될 수 없고 그리고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미래로 나가지도 못하고 꽉 막혀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부글부글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런 여파 속에서 레미제라블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고요. 경제 엉망진창이에요. 빈부격차가 극심했습니다. 사법 체계,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불안하니까 가혹하게 때려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법 체계 엄청났죠. 장발장이 빵 한 조각 훔쳐서 감옥살이 19년 했잖아요. 빵 하나 때문에 19년 다 한 건 아닙니다. 빵을 훔치고 빨리 탈출해서 돌아가서 가족들 돌보려고 하다가 형기가 늘어나고 이러면서 늘어나기 19년 살긴 했지만 당시 엄격한 사법 체계를 반영하는 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도라는 말은 교화하는 거잖아요. 교화되어서 다시 사회 복귀할 수 있는 것 관심 없어요. 사회와 차단시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처벌과 그리고 배제 위주의 그런 정책을 펼쳤던 거죠. 교육, 사회적 불평등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네. 계급 간의 이동을 가장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교육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조선 왕조를 굉장히 모순이 많은 시스템으로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년간 유지했다. 한반도에서는 500년짜리 왕조를 좀 가볍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한 왕조가 500년씩 쭉 가는 건 한반도 말고는 전 세계적으로 잘 없는 일입니다. 중국도 한 왕조가 그렇게 간 일이 없어요. 근데 조선 왕조를 지탱했었던 중요한 게 뭐냐? 이상적으로는 양민 이상은 누구라도 과거를 통해서 양반이 될 수 있고 관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사대부라고 하는 양반 집안도 몇 대 이상 과거급제자를 배출하지 못하면 양민으로 돌아가는 이상적으로는 개념적인 그런 시스템이 있었고 그게 어느 정도 작동하고 또 개천에서 용나듯 그렇게 되는 사람들의 선례들을 보면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는 거죠. 한국의 교육열을 두고 사람들이 망국적인 교육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이지만 그러한 교육열이 만들어진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놓고 보면 프랑스 대혁명의 시대와 유사한 점이 이런 면에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 청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제가 종종 듣습니다.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포기한 해방 이래의 첫 세대, 광복 이래로 처음으로, 광복된 이후로 모든 젊은이들은 부모님 세대보다는 더 잘 살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20대들은 부모님 세대보다 잘 살 가능성이 혹은 잘 살 희망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한 해방 이후의 첫 세대라는 것이죠. 근데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 시대의 사람들도 불확실성 속에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불확실성이잖아요. 맞아요. 나빠지더라도 예측이 가능하면 어느 정도 나빠질 것인지 예측이 가능하면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풀려서 막 미쳐 날뛰는 멧돼지 한 마리가 있다. 그러면 이 멧돼지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 것인지 계획이 딱 있으면 그래도 언제까지 기다리면 될 텐데 이거는 멧돼지 잡으려고 갔다가 사냥꾼들이 멧돼지 때문에 멧돼지를 지키는 다른 맹수들 때문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과연 이 멧돼지 잡을 수 있을까? 이 멧돼지가 지하 벙커 같은 데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아, 물론 멧돼지는 벙커에 못 들어가지만 못 들어가죠. 동물이니까. 예, 이 짐승,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아무튼 불확실성 때문에 내일을 전망하기 힘든 그런 시대가 프랑스 혁명 이후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세상에는 어둠이 있으면 밝음도 있죠. 네. 희미한 빛이 있는 거죠. 공화주의 그리고 혁명의 이상을 맛본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더 나은 삶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더 큰 아픔과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보다 나은 삶이 있을 거라는 걸 상상하지 못한다면 그냥 이 고통을 상수라고 받아들일 텐데 아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죠. 레미제라블이 이런 것들을 쫙 담아내고 있는 거죠. 빅토르 위고가 작품 속에서 그 당시의 사회상을 실제 역사적인 사건과 엮어서 담아내고 있고 그걸 우리가 다음 방송부터 좀 차근차근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자, 작가가 성장한 배경 그리고 이제 당시 사회적 배경까지 알아봤는데 위고는 이 작품을 통해서 빈곤, 또 사회적 불평등, 또 이 구원, 이 다양한 메시지를 품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이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뭡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좋아하는 영어 문장 아주 두 단어로 되어 있는 짧은 영어 문장이 있는데 네. 위고의 작품 세계를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Love wins. 아,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혹은 사랑에서 비롯된 용서가 인간을 구한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인데요. 위대한 예술 작품은 모두 다 인간의 구원을 탐색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구원이라는 것을 종교적인 의미 넘어서 생각해 본다면 네. 제 말이 납득되리라고 믿습니다. 구원이 필요하다. 이 상황에서 구출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건 현실이 답답하고 현실이 고통스럽다라는 자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즉 위대한 예술 작품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우리가 놓여 있는 현실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왜 이렇게 답답한가에 대한 진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통을 벗어나서 뭐 구원받는 삶, 혹은 행복한 삶, 혹은 더 나은 삶, 혹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를 탐구하는 거죠. 진지한 예술 작품들 혹은 철학은 다 이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위고는 사랑이 그리고 용서가 구원을 가져온다, 행복을 가져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특히나 이 현대의 종교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구원이라는 것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세에 어디 갖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사회의 변화 그리고 인류애가 전 인류에게로 확산되는 그런 혁명의 이상 같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미제라블뿐만 아니라 위고의 작품 세계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의식인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저에게 쪽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쪽지를 보내주시는 분의 쪽지 분량에 맞춰서 저도 거기에 맞춰서 응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Love Wins로 네. 꼽아주셨습니다. 자, 레미제라블은 19세기에 출간된 작품인데도 오늘까지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친 이유,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오랫동안 사랑받는 작품 그리고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다시 회자되는 작품은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지만 일단 이걸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예요? 재미있어야 됩니다. 흥미로워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 당연함을 간과하면 맞는 말, 언제나 보편적인 말이 다 가득 담겨 있는 수많은 예술 작품들이 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편적인 설득력, 그 보편적인 설득력의 가장 근본은 흥미로움이죠. 인간을 끌어들이는 흥미로움.
그 인간을 끌어들이는 흥미로움의 가장 기본은 뭘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야기, 소설에서 가장 기본은 살아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살아있는 캐릭터. 등장인물. 생생한 등장인물. 스토리 라인이 좀 엉망일 수 있어요. 이 작품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네. 다른 작품들을 보면 전개가 좀 스토리가 아쉬운데, 좀 엉망이고 좀 아쉬워. 좀 비현실적이야. 근데 배우들이 열연을 하면 나도 모르게 빠져들잖아요. 네네. 등장인물들을 얼마나 생생하게 그려내느냐, 등장인물들에게 얼마나 입체적인 서사를 부여하고 그 사람들을 얼마나 매력적으로 그려내느냐, 이게 소설 비롯한 이야기 장르에서 가장 중요한 흥미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네. 빅토르 위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발장, 그리고 장발장의 아치에너미라고 할 수 있죠.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답답한 원칙주의자 자베르, 그리고 비참한 사회 구조에 의해서 비참한 그 희생양이 되었었던 팡틴의 딸로 태어나서 장발장에 의해 구원받은 소녀 코제트, 뭐 이런 인물들을 굉장히 허구 속 인물이 아니라 우리와 닮아 있는 살아있는 인물처럼 그려냈기 때문에 영화나 여러 작품에서도 그 인물들의 매력을 부과하는 것이 굉장히 수월해지죠. 생생한 인물, 그리고 이 인물들이 만들어내는 감동적인 스토리, 이 흥미로운 요소가 레미제라블을 지금까지 사랑받게 하는 으뜸가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작품이 다루는 주제가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특정한 시대에만 통하는 가치, 특정한 시대에만 중요했던 가치를 담은 작품은 시대를 넘어서 사랑받는 작품이 되기보다는 그 시대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역사 자료, 사료로는 기능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시대를 넘어선 고전, 불후의 명작, 스테디셀러로 사랑받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주제를 다뤄야 되는 거죠.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 이거 얼마나 중요한 그렇지. 주제입니까? 네, 그리고 네. 빈곤, 불평등, 또 그것을 극복하는 사랑과 희생, 용서, 이런 것은 모든 시대, 그리고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되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아왔고 사랑받아온 주제이죠.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탐구한다는 주제의 보편성, 이게 레미제라블이 지금까지 사랑받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작품이 보편적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대를 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을 때, 그 힘은 사실 보편성에서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시대가 특별하다라고 말하고 또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만 또 모든 시대는 서로 닮아 있거든요. 레미제라블이 다루는 인간의 비극, 그리고 그 비극을 극복하게 하는 힘에 대한 그 보편성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시대를 다시 보게 하는 거죠. 그때 그랬는데 우리도 지금 이런 아픔을 겪고 있네? 그러면 그때 이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것들을 우리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시대를 돌아보게 하는 예술적인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레미제라블을 지금까지 사랑받게 하는 요인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까지 사랑받는 고전적인 작품들은 이런 요소들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레미제라블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분은 진짜 처음 만나봤거든요. 아닙니다. 제 주변에서. 네. 그러면 이런 사람을 처음 만나봤기 때문에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점이 가장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까? 감동이라는 건 여러 종류가 있죠. 너무 좋아서 감동했을 수도 있고 견디기 힘든 감동이 다른 종류로 찾아올 수도 있는데 있을 수 있지만 저도 시작은 장발장으로 시작했어요. 네. 어린이용 책 장발장으로 시작했고요. 대학생 때 내가 그래도 지성인인데 이 세계적인 고전을 원전 완역으로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에 학교 대학 도서관을 찾아서 레미제라블 번역본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로로 된 것도 있고 세로 쓰기는 일단 패스. 보니까 분량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5권짜리 읽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충격을 받았죠. 어떤 점에서? 장발장이 책이 시작하고 100쪽이 넘도록 나오지 않는 거예요. 주인공이 계속 안 나와. 100쪽이 지나도록 주인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네. 작년 연말부터 레미제라블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종이책을 읽기도 했지만 오디오북도 들었어요. 그 오디오북을 들은 첫날, 그날 제가
15km 달리기를 하러 나갔었습니다. 그날 이제 제가 오늘은 15km 달리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서 오늘 이제 15km 뛰어야지 생각하고 오디오북을 틀었습니다. 장발장이 안 약 나왔어요. 12km쯤 뛰었을 때 드디어 장발장이 등장했습니다. 그만큼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어떤 분들은 15km 그거 1시간이면 뛰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하시고 0.1톤 중년 런린이라고 하면 제가 나옵니다. 0.1톤 중년 런린이기 때문에 네. 제가 15km 뛰는 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세상에 장발장이 12km 지점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앞에 100쪽 가량은 뭐냐? 한 사제, 나이가 든 고위 사제, 주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래 주교 혹은 뭐 미래 신부, 미래 사제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래 주교가 어떤 사람인지가 쫙 나와요. 원래는 귀족 가문이었는데 프랑스 혁명 때 가문이 쫄딱 망하고 그래서 나중에 종교인이 성직자가 되고 신부가 된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종교인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온 거예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자면 이 사람이 주교가 됐잖아요. 주임 신부 같은 건가요? 이 주교가 되고 나서 주교에게 주어지는 공간이 꽤 큰 거예요. 사람들은 좋은 공간,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에 대한 욕망이 다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이 없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공관에 딱 가서 짐을 풀고 자기 교구에 있는 복지시설 같은 것들 방문했는데 거기에 침상 놓을 공간도 별로 없고 환자들 돌볼 공간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내 공간이 더 넓은 것 같은데 바꾸면 어때? 아유, 어떻게 주교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나랑 여동생이랑 우리 집에 일 도와주는 사람까지 세 명만 살면 되는데 이 큰 공간은 여기 있는 환자들이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바꾸자라고 해서 나중에 장발장이 이 사람이 주교라는 걸 몰라요. 그냥 시골에 있는 하급 신부, 나이가 들어도 진급하지 못하는 약간 무능한 신부로 오해를 할 정도로 주교인데도 허름한 처소에서 3명 이제 겨우 살만한 그런 곳에 그냥 살았던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공간을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공간으로 그냥 다 전용해서 쓸 수 있게 했던 겁니다. 근데 미리엘 주교가 정말 검소하게 살았는데 딱 하나 사치하는 게 있었습니다. 밥 먹을 때 옛날부터 써왔던 은으로 된 식기, 은으로 된 촛대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은식기에 밥을 먹고 은으로 된 촛대 근데 은촛대는 중요한 손님들이 방문해서 같이 식사할 때 딱 분위기 있게 은촛대에 촛불을 밝히고 그렇게 밥을 먹은 거예요. 그런 미래의 주교 이야기를 100쪽 가량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시간에 그 부분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을에 이제 장발장이 나타난 거죠. 장발장이 나타났는데 가석방 상태라 그랬잖아요. 통행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행의 자유가 있지만 옛날에는 조선시대 혹은 좀 더 내려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낯선 지역에 사람이 나타나면 치안 담당자들이 신문을 하죠. 누구냐, 어디서 왔냐. 통행증을 요구를 합니다. 여행허가증. 그게 노란색, 황색 통행증이라고 작품에 표현이 되는데 노란색 통행증은 뭐냐 하면 가석방된 아직 법적으로는 형기가 남아있는 죄수들이 발급받은 임시신분증 같은 거예요. 임시여행증명서.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새로운 도시에 진입하면 시청 같은 데 가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여기 왔습니다라고 그걸 이제 제시를 해야 돼요. 장발장이 어떤 도시에 진입을 합니다. 너무 추운 날이었어요. 너무 오래 걸어서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배도 고팠어요. 여관에 갔죠. 감옥에서 일하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여관에 가서 몸도 녹이고 잠도 자고 밥도 먹으려고 했는데 주인이 보니까 행색이 약간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일단 앉아서 몸 녹이고 계세요. 식사 준비 금방 됩니다 하고는 일꾼 아이한테 장발장이 등을 돌리고 있을 때 눈짓을 싹 하고는 시청에 갔다 오라고. 시청 가서 알아오는 거죠. 알아서 딱 오니까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가라. 너에게 먹을 걸 줄 수 없다. 장발장이 아니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왜 못 주냐. 안 돼. 너 그리고 네가 누군지 알고 있어. 내가 여기서 네가 누군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 이제 밝혀서 망신당하고 싶어. 아무것도 줄 수 없으니까 빨리 나가. 장발장이 쫓겨나요. 장발장이 쫓겨나고 다른 여관에 가도 혹은 민가에 가도 마찬가지 일을 겪습니다. 민가에 행복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한 가족의 모습이 묘사가 되거든요.
장발장이 그 집에 문을 두드리고 헛간이라도 좀 재워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제가 가장이고 아내와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험상궂은 사람,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우리 집에 재워달라고 하면 저라도 움츠러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프랑스 혁명과 왕정 복고의 극심한 혼란의 여파가 사회를 휘감고 있잖아요. 낯선 사람들이 언제든지 강도로 돌변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속에서 자기 가족이 있는 집을 열어준다는 건 보통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장발장이 배척돼요, 거기서. 조그만한 움막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라도 비를 피하고 좀 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빛나는 광채 2개가 자기를 노려보는 거예요. 맹수처럼 덩치가 크고 무서운 개가 있는 거예요. 개집이었던 거죠. 이 개가 너무 강력해서 장발장이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칩니다. 사람에게도 배척당하고 개에게도 배척당하는 거예요. 장발장이 그 동네에 있는 감옥에 갑니다. 나 하루만 재워달라고. 감옥에서 죄를 지으시오. 범죄하면 당신을 재워주겠어. 감옥에도 차라리 다시 감옥에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답답함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미리엘 주교의 집에 가게 돼요. 근데 그 집에서는 장발장을 조건 없이 받아주는 거예요. 음식을 내주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엘 주교가 은식기에 음식을 담아주고 그리고는 그 집에 있는 자기 여동생과 이를 도와준 여성 이렇게 3식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램프불이 너무 어두운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번역은 옛날 분이 번역하신 거라서 난포불이 너무 어두운 것 같은데 이랬는데 램프죠, 램프. 기름에 심지를 꽂아서 쓰는 등잔. 램프가 너무 어두운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벽장에서 은촛대를 꺼내오는 거예요. 귀한 손님들이 올 때 분위기 낼 때. 그러니까 미래의 주교가 굉장히 검소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몰락 귀족,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때를 회상하는 한 사람의 아주 작은 사치. 그게 뭐냐? 은으로 된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고 은촛대에 촛불을 밝히는 거였어요. 근데 그 사치를 지금 장발장과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했습니다. 너무 감동했고 그리고 특히나 장발장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다 배제하고 배척하는데 이 사람이 환영해 주는 게 그가 고맙기 이전에 마음이 이 상처를 많이 겪으면 사람이 좀 비뚤어지잖아요. 나한테 왜 이럴까 이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이러는 걸까? 그래서 물어보거든요. 그 대화하는 장면. 그 대화에서 미리엘 주교의 말이 저를 정말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낭독해달라고 미리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사제님, 사나이가 말했다. 사제님은 친절하십니다. 사제님은 저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사제님은 저를 댁에 받아들여 주십니다. 사제님은 저를 위해 촛불을 켜주십니다. 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또 제가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는데도 주교는 그의 옆에 앉아 가만히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내게 말하지 않아도 좋았소. 여기는 내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오. 이 집의 문은 들어오는 사람에게 이름을 묻지 않고 그에게 고통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을 뿐이오. 당신은 고통받고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므로 잘 오셨소. 그리고 내게 감사하지 말고 내가 당신을 내 집에 맞아들였다고 말하지도 마시오. 여기는 피신처를 필요로 하는 사람 외에는 아무에게도 자기 집이 아니오. 당신에게 지나가는 당신에게 이 말을 하겠는데 여기는 나의 집이라기보다는 당신의 집이오. 여기 있는 것은 모두 당신 것이오. 어찌 내가 당신의 이름을 알 필요가 있겠소. 더구나 당신이 이름을 말하기 전에 당신에게는 내가 알던 이름 하나가 있소. 사나이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입니까? 사자님은 제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소. 주교는 대답했다. 당신 이름은 나의 형제요. 까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발장의 이름을 아는 사람, 그 마을에서 장발장의 이름을 안다라고 할 만한 다른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황색 통행증을 보았던 사람들 혹은 황색 통행증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너는 범죄자 장발장이야. 너는 형기가 좀 남은 가석방된 전과자 장발장이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미리엘 주교는 그에게 이름을 묻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얘기하기도 전에 그를 받아들이고 은식기와 은촛대로 그를 환대했죠. 참 그러면서 쉽지 않은데. 예,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이름은 나의 형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발장을 등장시키기 전에 네. 제가 12km를 뛸 동안 장발장이 나오지 않도록 빅토르 위고가 미리엘 주교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미리엘 주교의 이야기를 통해서 레미제라블 전체의 주제를 미리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 장발장이 미리엘 주교 같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불쌍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잖아요. 네. 이 불쌍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중국식 제목으로는 비참 세계. 이 비참한 세계를 구원할 희망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빅토르 위고는 미리엘 주교의 삶을 통해서 비참한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희망이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미리엘 주교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2025년 새해 첫 번째로 만나볼 책은 레미제라블입니다. 좀 긴 시간 대장정이 될 것 같은데 긴 호흡으로 함께 따라가 보죠.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